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법인세, 단순히 기업이나 사업자가 내는 세금 이상의 의미를 뉴스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세 형평성 문제에서 항상 지적되고 있었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계속 떨어진 법인세 다시 올리라는 요구와 이렇게 올리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반발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법인세 인상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금 관련 인터뷰가 좀 많습니다. 싱글세, 실제로 있는 세금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려 했다가 포기한 세금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면 세금을 더 내라. 이게 골자인데요. 조사해봤더니 이미 싱글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한 서울시립대 이영환 교수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부동산 전망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사실상의 DTI가 적용됐고요. 원리금을 갚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과 부동산 이슈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기존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25%로 상향 조절하고 소득세 역시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1%가량으로 인상하자 이런 안들이 야당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수 법안으로서 자동 상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 그동안 형평성 또 실효성을 놓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개편안이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어떤 여파를 미칠까요? 또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법인세 인상 얘기는 사실 여러 담론들이 있어 왔고요.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22에서 25%로 상향 조정 추진 방향이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네. 꽤 세수 효과도 있을 것이다. 형평성 제고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그 명목세율이 현재 22%입니다. 네. 과세 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재 법인세 세수가 약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 정도 올리면 세금이 저희가 그냥 거칠게 계산해 보면 약 한 2조 원 정도 더 거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22%에서 25%로 인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법인세 추가적으로 들어올 금액은 약 한 5조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5조 원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간의 이 근로소득세 즉 월급쟁이들의 세금과 이 기업들의 세금, 이 법인세에 항상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가 좀 적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되면 그게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가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법인세 세율을 올리자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본적인 목표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주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 부담이 적었던 법인세에 좀 이번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 법인세를 올린다는 건 약간 좀 정치적 메시지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최저세율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공감되고 있습니다. 네. 최고세율이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명목세율이 좀 달라진다라는 건데 좀 저희 일반 청취자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명목세율은 뭐고 또 실효세율은 뭐고 이런 최고세율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목세율은 일단 세법에서 정해진 그 세율을 말합니다. 네네. 현재는 2억 원 이하일 때는 10%, 2억 원서부터 200억 원까지 과세 표준 말입니다. 네. 까지는 20%, 200원을 초과하면 22%다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실효세율은
이 명목 이렇게 해서 세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다 보면 실제로 이대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더 적게 내죠. 많이 적게 냅니다. 네네. 우리나라 법인의 현재 실효세율은 약 한 17% 정도가 되어 있는데 네. 이는 일본의 28%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네네. 두 번째,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명목세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감세를 첫 번째 시도했던 정부였죠. 네. 감세를 하면서도 동시에 정부 지출을 늘렸던 정부였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출발할 때의 법인세 세율이 25%입니다. 네네. 명목세율이요. 거기까지 올리자라는 것이 대세인 것 같고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과세 표준을 1조를 초과한 금액에 32%로 세금을 부과시키자 이런 안도 여러 가지 안도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현재 민주당 안대로 야권 안대로 25%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 법인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인 중에서 과세 표준이 아까 제가 현행세법상 200억 원 초과하면 22%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세율이요. 네. 예, 근데 야당 안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200억부터 세분화하자라고 했는데 네네. 2014년도 통계를 보면은 200억에서 500억까지 법인이 약 595개 법인이 있고요. 네. 500억에서 1000억까지가 201개 법인, 1000억에서 5천억까지가 174개 법인, 5천억 이상이 42개 법인 정도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합쳐보면 약 1000개 정도 업체 법인들이 200억 원이 과세표준이 넘어갑니다. 네네. 물론 2016년도는 조금 더 변동이 되겠지만 이는 전체 법인의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 얘기를 뒤집어 말하면은 법인세 인상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전체 법인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가 있지만 법인 중에서도 이렇게 대기업 빈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예. 지금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과세 표준 구간에서 2억 원 정도 되는 기업들은 10%, 2억에서 200억 원 사이는 20%, 200억 원을 넘을 때는 22%가 현행인데 네. 한 6단계로 세분화하자. 그러면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억에서 1000억 이상, 뭐 5천억 이상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세분화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를테면 아주 덩치가 큰 대기업들은 조금 세금을 더 낼 수 있게 하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득의 재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누진 과세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세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까지 끊어서 세분화할 것인가는 그것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할 일이지만은 네네. 누진 구간의 어떤 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계산해 볼 때는 여러 가지 세 구간을 잘게 쪼개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참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한다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이 합리적인 세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옳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이 뭐 법인세가 국민 정서라든지 어떤 뭐 전문가 영역이 아닌 부분에서는 좀 올리면 안 되냐, 회사들 돈 많이 벌지 않냐라고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이 트럼프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35%인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을 지금 15%로 내리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뭐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특히 이제 기업의 활동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좀 세금을 내리겠다라는 추세인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국내 어떤 친기업적인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다들 내리고 있는데 왜 또 올리겠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가봐야 알고요. 네네. 실효세율, 실제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법인세 총 이득에서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즉 실효세율을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 남짓합니다. 네. OECD 국가의 평균이 약 23% 가까이 되고요. 실효세율이요? 예. 네네. 그다음에 우리하고 정말 해외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실제적으로 경쟁 상대 국가의 법인의 실효세율은 아까 일본을 제가 28%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27에서 28% 정도가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22에서 25% 올린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추세는 국제적인 추세가 일반적으로 내린다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낮췄기 때문에 이걸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건 뭐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면은 우리가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논리가 더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세금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 인건비가 사실은 너무 비용 절감이죠. 너무 비싸서 그 해외로 옮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각종 규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거지, 우리나라 세금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닙니다. 예, 또 뭐 면밀히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세금 올랐다라는 핑계로 또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나 혹은 종업원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될 텐데요. 이 기재위에서는 아까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실효세율,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여러 가지 등등등을 제외한 실효세율을 인상을 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2에서 25% 올리는 것도 사실 실효세로 보면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 얘기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기재부에는 명목세는 그대로 놔두고 실효세를 올리자는 것은 비과세나 감면을 계속해서 축소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현 정부가 사실은 복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과세나 감면을 하겠다 한데도 현 정부 안에서도 이미 비과세나 감면을 확대한 측면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할 것도 많이 있는데 차마 세율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명목세율을 올리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비과세나 감면을 해줄 것도 있으면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명목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여파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중소기업 부분으로 약간 눈을 돌려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의 사례가 좀 흥미로운데요. 기업이 종업원들의 급여 지급을 늘렸을 때 그 증가분의 10%에 대해서 금액을 법인세에서 차감해주는 정책이 일본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뭐 20%를 차감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면 사실은 세금을 올려도 또 기업 입장에서 물론 이것도 비과세 또 감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상생의 의미가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인원을 신규로 고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종류의 세액을 공제를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법인세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하지만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소득세는 다시 또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감소되는 것과 소득세가 올라가는 것, 요 추세를 맞춰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법인세가 좀 부담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고육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워낙 또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출연들도 기업들이 이건 준조세 성격이다. 나라가 하겠다는 일에 기업이 돈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법인세를 많이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준조세 성격의 금액들도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준조세가 사실은 2010년도에 조사한 통계가 보면은 사회보험료 같은 것이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한 것이 한 20조 원 정도 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 부담금이 한 11조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쳐보면 32조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2016년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한 40조 가까이가 준조세가 될 수가 있고 그중에서 부담금 성격의 경우에는 사실은 말만 부담금이지 실제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고 그래서 부담금을 없애도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으로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국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부담금을 걷다 보면 그런 같은 통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입장에서는 준조세를 더 늘리는 것이 여러 가지 간섭을 덜 받는 그런 이점도 있겠죠. 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부담도 문제가 되고요.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뭐 이건 워낙 또 사익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소득세율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이 면세자 비율도 꽤 높은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고소득자에 한해서는 세금을 더 높이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갈등이 되지 않냐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가 1억 5천만 원부터는 이제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회사 부장이나 회사의 회장이나 똑같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네. 제가 숫자를 한번 보니까 3억서부터 5억까지 과세 표준을 보니까 2만 2천 명 정도, 네. 5억에서 10억까지가 11,000명 정도, 네. 10억 원 초과가 5,700명 정도 다 합쳐 본다 할지라도 이번 세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는 약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네.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한 1% 정도만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네네.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이 떠오릅니다. 네. 자, 국민의당 안에는 10억 원 초과할 때 45%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저희가 상황 보고 추가로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와 등장한 다양한 의미 또 단어들 쉽게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의견 보내주시면 알칼리 생수 에이소 한 박스,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 숙박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샵 0945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예스도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오늘 경제 공감 사전은 앞서 인터뷰에서 많이 들으셨죠? 세금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또 앞서 잠시 후에 이어질 인터뷰가 싱글세인데요. 이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유지하고 또 국민 생활 발전을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사전적으로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걷어들이는지에 따라서 그 쓰임 또 그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고도 있습니다. 세금은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세금은 다시 나에게 투자하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더 현명하고 안 낼수록 좋다라는 인식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인터넷이 과거의 속도에 멈춰 있다면 이제 SK로 움직이세요. SK 브로드밴드가 만든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누가 만들었는지가 기가의 퀄리티를 보여주니까. 인터넷은 기가, 기가는 SK.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무릎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이 아팠던 분들, 또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어르신들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께 무릎 관절염 수술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요.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아니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12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1661-6595, 1661-6595번 전화 거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경제 톱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가계부채의 숫자는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1000조, 1100조라는 얘기가 익숙한데요. 벌써 13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택용 전기요금 얘기. 참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1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부채의 증가는 막을 수 없나 이런 생각 들 정도인데요. 1300조도 넘었네요. 네, 그 한국은행의 자료인데요.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이 1295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인데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은 물론이고 이 결제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 또 할부금융 금액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지난달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만 7조 5천억 원 정도가 늘었으니까요. 10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증가 추세도 가파른데 올해 3분기에만 이 38조 2천억 원이 늘었는데요. 올해 2분기 증가액보다 4조 3천억 원이나 더 많았고 이 사상 최대였던 작년 4분기 증가액과 좀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네, 정부가 뭐 대책 여러 개 내놨었는데도 네. 효과가 없었나요? 맞습니다. 그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각종 대책을 내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풍선 효과만 좀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3분기에 보니까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같은 이금융권 가계대출이 11조 원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은행권 대출 심사를 좀 강화를 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기가 힘들어지자 이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성벽만 높게 쌓아둔 게 됐는데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도 지금 또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이제 발표를 했는데 또 이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집단 대출, 잔금 대출에 대해서 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한 이 분할 상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 분양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 당장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이 대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이 농축 수협 지역조합을 비롯한 상호금융권과 또 이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등에도 이 내년 1분기 중에 은행들처럼 이 분할 상환 원칙이 도입이 되고 또 이 대출자의 빚을 갚을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이 총체적 상환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이 다음 달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예, 계속 좀 정부의 대책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나와요. 뒷북 네. 아닌가 이런 소리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3분기 가계 부채가 다시 폭증을 하면서 이 정부의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한 비판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우선 이 잔금 대출 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분양 공고 후에 2, 3년 뒤에 입주 시점에 좀 받게 되니까요. 네. 실제 효과는 2019년 이후에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잔금 대출의 상당수는 이미 분할 상환 방식을 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 규제로 이 가계 대출 양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집단 대출 가운데서 이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이 보증부 대출인데다가 또 이 상환 만기가 2년 6개월 정도로 짧아서 이 나눠 갚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규제에서는 아예 좀 빠졌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생계대출도 큰 문제인데요. 정부가 자꾸 헛발질을 하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전기요금 여름 내 뜨거웠는데 드디어 전면 개편되네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개편안은 이 누진 방식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에 따라서 크게 뭐 세 가지 안을 내놨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안 모두 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좀 크게 줄이긴 했는데 이 할인 효과를 보면 이 야당이 내놓은 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다소 후퇴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오늘 28일 공청회를 거쳐서 다음 달 중순에 한 가지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인데 확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 여름에 전기요금 비싸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네. 좀 깎아주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정부가 내놓은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안을 선택을 해도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할인폭이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좀 가장 유력한 이 안을 토대로 구간별 요금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최대 50%까지 할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4인 도시가구의 봄, 가을 월평균 전기요금이 5만 3천 원 정도고 이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이 전기요금이 32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하는데요. 이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전기요금이 17만 원 가량으로 좀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많이 또 할인을 해주는 제도도 도입을 했는데 특히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도 이 취약계층을 좀 포함을 시켜서 월 15,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을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내년 여름엔 좀 덜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횟수가 8번으로 줄어드네요. 네,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를 기존의 연 12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8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매월 둘째 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했었는데 이 내년부터는 1월과 2월, 4월, 5월, 7월과 8월, 10월, 11월에만 기준금리를 변경하겠다는 겁니다. 네. 3월과 6월, 9월, 12월 등 나머지 4개 달은 이 거시금융안정상황점검회의라는 걸 열어서 이 금융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은 종전처럼 회의일부터 2주일이 지난 뒤에 첫 화요일에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좀 축소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임대주택 지금 보니까요 입주가 좀 까다로워진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 기준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위주였는데 이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이 총자산 개념으로 좀 넓혔습니다. 네. 지금은 뭐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없으면 뭐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어도 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게 좀 불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매입 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 또 국민임대주택은 2억 1,900만 원 이하로 정해졌고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대학생은 7,500만 원, 사회초년생은 1억 8,700만 원, 신혼부부는 2억 1,900만 원 이하여야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좀 어려운 사람 위한 주택은 어려운 사람이 쓰도록 좀 제대로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그 가계부채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뭐 정부가 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좀 오히려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 그 시중금리도 오를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더 확실한 규제 카드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부채의 본질이 뭔지 정부가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오늘 생생인터뷰는 세금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생생경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주거 형태를 봤더니 넷 중 한 사람은 1인 가구, 즉 혼자 집에 사는 거였습니다. 물론 고시원을 제외한 통계 결과였는데요. 이 가구 규모도 작았었죠. 요즘 편의점이 더 뜨고 있고요. 혼밥, 혼술은 주요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나 지원은 출산, 양육, 또 이렇게 인구를 좀 늘리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해외에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좀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할 텐데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이영환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논문 관련해서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보니까 제목이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세 부담률 차이 분석입니다. 어떤 내용의 연구 논문인지 먼저 대략적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본 연구는 저와 서울시청의 이윤주 회계사가 공조한 연구이고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가구별 세금 납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이를 이용해서 그 결혼 여부 그리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서
그 가구 유형별로 세금 부담 수준이 같은 소득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그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요. 한 중간 정도 소득 구간 기준으로 봤더니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즉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외벌이 2자녀 가구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중간 소득 구간, 즉 그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의 소득자로 구분해 보면은요. 네네. 독신 가구는 평균 유효세율이 한 2.88%, 그리고 외벌이면서 자녀가 없는 가구는 2.53%, 그리고 이제 외벌이면서 두 자녀 가구는 1.24%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신 혼인으로 인해 가지고 0.35%, 그리고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비교해 보면은 1.3% 즉 1.64%의 상대적인 추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고요. 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연 79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2자녀가 있는 집보다 2자녀 외벌이 집보다 훨씬 더 많은 8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낸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실제 세율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감면 혜택 때문에 상대적인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동일한 소득을 창출했을 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정부에서 이른바 싱글세를 도입하려다가 이 많은 비판을 받고 쏙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미 1인 가구의 비중이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 중에 하나 될 만큼 지금 많아졌거든요. 이거 굉장히 불공평의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1인 가구 입장에서 보면은요, 동일한 소득을 창출했을 때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니까, 네. 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담세를 해야 한다는 그 조세 일반 원칙에서 보면은 이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네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의 각종 공제제도가 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 이른바 인적 공제가 네. 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지금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게 특별히 불공평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예, 해외를 봐도 사실은 그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제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나 또 그 일본,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 인적 공제, 즉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존재합니다. 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그 가구 유형별로 이 조세 그 공제라든가 아니면 세율 체계를 좀 다변화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독신인 경우라든가 부부인 경우라든가 또 부부가 이제 이혼한 경우 뭐 각각인 경우라든가 이런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 세율 체계가 좀 다르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역시 가구 유형을 이제 그 가구 유형별로 6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공제 항목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 이제 본인 공제 금액이 높아지는 어떤 고령화가 좀 고려가 있고요.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부분이 또 여러 가지 핵심인데요. 요즘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 간에 뭐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이런 분들도 꽤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가구가 많아지는데 나중에는 이 가구가 그대로 또 고령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가족이 있을 때보다 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독신이 노인이 되면은요, 고령화가 되면 이제 이들은 이제 기혼자하고는 달리 이 질병이나 가난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의 그 경제적인 자립은 그 사회적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 분석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독신이라고 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네. 오히려 그 무자녀 매벌이 결혼 가구보다 독신 가구가 그 성인 부양, 즉 그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세부담은 더 높게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중고네요. 네. 예, 독신 가구가 그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에 조세 지원 수준이 적정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 인적공제의 취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 취지일 텐데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금의 어떤 지원 혜택이라면 좀 달리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또 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고령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물론 뭐 이
가족 수에 따라서 세금을 좀 공제해 주는 것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하지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좀 이 세금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안이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까지의 조세 정책은 그 복지 부분을 고려할 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제액이나 조세 감면 수준만을 조정하는 수준으로 고려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출산이 문제다 이러면 싱글세를 부과하자 이런 식의 어떤 개별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국민들의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가구 형태, 소득 창출 형태가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서 세율 체계와 공제 제도를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세금을 이제 지원하는 형태도 감면하는 형태도 이를 세금 감면이나 공제로 지원할지 아니면 이제 바우처나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지에 대한 형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고소득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자이면서 독신이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별로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원 방식도 고려를 해서 그 세금 체계를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때 자꾸 대증적으로 이 조세 정책을 세울 게 아니라 유기적이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또 장기적인 흐름까지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참 제대로 고쳐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저도 이 경제 전문가는 아닌데요. 이 경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집값 떨어지니? 올라가니? 혹은 뭐 내년에 경제가 좋아지니? 사실은 그걸 잘 아는 것보다는 계속 확인하고 또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의 분석가들 또 연구자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부동산 전망대가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13 대책 이후로 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 흐름 동향 어떻습니까? 네, 113 대책이 나온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11월 15일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이 좀 움츠러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서울 수도권에는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114가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11월 셋째 주에는 서울 수도권의 가격 상승폭 자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11.3 대책에서 규제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 4개구와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 여파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3주차 서울 일반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0.06% 올라서 일단 상승폭 자체는 둔화가 됐고요. 네네. 재건축 아파트는 0.20% 떨어졌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대표적으로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마이너스 0.12%였고요. 나머지 강남권인 강남이라든가 서초구 역시도 매매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절적 비수기에다가 사실 그동안 장기간 오름세가 컸거든요. 그래서 일단 숨고르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1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결정적으로 흐름을 단절시키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금리 상승 움직임마저 감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달리 따로 놀고 있죠. 네.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가계대출이나 대출이 안 잡히니까 지금 정부가 집단대출까지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뭐 이미 뭐 이렇게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데가 많긴 하긴 하는데 네. 이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표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이전에 8.25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었고요. 또 그 바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대책 발표 이후에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고요. 또 가계부채가 이달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고는 있지만 일단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세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모만 파악했을 때도 지금 1,3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라서 정부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리에 나섰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을 본다면은 그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대출 금리가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지금 금융 당국의 발걸음을 빠르게 했다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을 둘러싼 돈의 흐름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네. 직접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은 지난 뭐랄까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네. 이 대출 대책에, 이 부채 대책에 대해서 집단 대출이 빠져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끼운 거에 대해서도 결국은 시장이 앞서 113 대책 이후로도 조금 관망세인데 네. 급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일단 이 가이드라인은 이전부터 지금 말이 나온 상태고요. 네. 사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아파트 분양 시에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 대출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강화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는데 당시에는 건설 경기를 우려한 내용도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이런 집단 대출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그 잔금에 대해서 소득이라든가 심사가 좀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막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분양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이 좀 활발했는데 이 분양권 투자 시장으로 열기가 있었던 게 저금리 기조에다가 또 계약금만 있으면 프리미엄을 기대가 할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붐을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3 대책으로 전매 제한이 좀 강화가 됐고 또 금리 상승 기조, 금융 정책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금리로 빚을 지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의도치 않게 보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앞으로 좀 많이 억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당장의 분양 시장에서도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 투자 수요가 좀 일부 빠진다면은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이제 시장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점을 또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 실수요자. 그러니까 정말 네. 투자 목적이 아니신 분들은 좀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네. 악재들도 있고요. 지금 네. 대출이 잡아도 튀니까 정부가 팔까지 네.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정말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집값 다 떨어지는 거 아니냐, 부동산 조금 출렁하지 않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수요와 공급, 정책 등의 이슈를 받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는 그 심리전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기저에 깔린 분위기 자체가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약세가 좀 점쳐진다라고 이제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확실히 올해보다는 분위기가 좋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금리 인상 여부도 좀 주의 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분양권 거래 분위기라든가 입주 시장을 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와 상황을 비교를 하면은 최근의 시장이 이전처럼 묻지마 투자라든가 전반적인 대세 상승 또 대형 아파트 위주의 선전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올랐다거나 또 중소형 위주로 상승한 만큼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이 좀 많이 빠졌을 때 그 하락폭이 컸던 당시에 비해서는 네. 시장을 좀 더 낙관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주택자 또는 그 평형 갈아타기 등의 실수요자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이후에는 이제 확실히 매수자 중심의 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주택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회라고 삼을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시장 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불투명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의 재편 어떻게 흐를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얼투데이 조민희 팀장이었습니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하만 일용분교를 찾았습니다. 재활용 컵 어항을 만드는 거예요? 재활용 컵 어항으로 착한 생각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탄유 씨. 앞으로도 열정 탄탄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참 오래전부터 많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세금. 이행시를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요. 세금과는 무관한 이행시입니다. 자, 5129님이시네요. 3시 10분 김우성의 생생경제 금방이라도 좋을 것 같은 나른한 오후의 활력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예, 광고 문구 같은 그런 문구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여행 스케치 티켓 7253님께 드립니다. 세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곳곳에서 살고 있는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못지않게 세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노후 대책으로 준비한 오피스텔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갈수록 서민들이 힘들어지네요. 예, 노후자금 세금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또 1035님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만 한다면 내는 것 누가 내지 않고 아까워할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잘 쓰이고 피부에 와닿으면 너도 나도 내고 싶어 하겠죠. 자, 세금도 여러분의 돈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